한국은 이제 필요 없다며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썼던 일본 정부, 그런데 최근 한국을 찾아 들어오는 일본의 젊은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일본 젊은 여성들이 한국에 찾아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유키이고 나이는 28살이에요. 도쿄 외곽의 아다치구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도쿄 테이쿄 대학 디자인학과를 졸업 후 나름 일본에서는 유명한 IT 기업의 디자이너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죠. 그런 제게 최근 이상한 기류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들이 하나둘 우리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향하기 시작했던 거죠. 아직 한창인 20대의 젊은 일본 여성들이 조국을 떠나 한국 같은 나라를 가다니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한국은 솔직히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일본보다 훨씬 열등한 나라고 또 일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어요. 한국은 일본 제품이나 일본 문화를 베껴서 겨우겨우 성장한 나라라는 걸 말이죠. 그래서 솔직히 저는 제 친구 아오이가 그런 한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국에 가면 일본만큼의 직업 안정성도 없고 사회 시스템도 부족할 텐데 대체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죠. 일본 정부도 이 점을 익히 알고 있고 한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선망하는 우리 일본을 찾아와 여행을 즐기던 모습들이 눈에 선한데 일본인이 한국에 가겠다? 납득할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한때 한국이 감히 우리 일본을 향해 노 재팬을 외치며 일본의 물건을 사지 않겠다는 운동을 했던 적도 있었고 그렇게 가난하던 시절 기껏 일본이 문화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이런저런 도움을 주며 키웠더니 이제는 케이팝으로 인기 좀 산 한국이 일본의 경제 수준을 뛰어넘었다. 이제 일본은 한국보다 아래에 있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았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며 선을 넘고 있죠. 거만해진 한국인들이 일본을 찾는 빈도는 확실히 몇 년 전에 비해 줄어든 게 사실이고 우리 일본 정부는 한국인들 안 와도 상관없다는 게 입장입니다. 왜냐면 일본에게 돈을 풀어줄 중국이란 나라가 있었으니까요. 어차피 한국은 일본에서 존재감도 없어요. 저희 일본을 한 번이라도 와본 한국 분들이 있다면 아실 거예요. 일본에는 한국 자동차도 보기 힘들고 한국 휴대폰도 보기 힘들죠. 한국의 제품들은 취급도 안 합니다. 굳이 쓸 이유가 없으니까요. 우리 일본의 세계적인 기업들의 제품들이 있는데 굳이 삼류라 불리는 한국의 자동차를 탈 필요도 없고 한국 제품을 사용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았다? 공상과학 만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일본을 버리고 한국을 가겠다는 일본의 젊은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이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살펴보다가 저는 이거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일본 정부가 펼친 정책에 있었습니다. 우리 일본은 경기 침체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 유치에 힘을 씁니다. 이로 인해서 최근 2년 동안 일본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관광객들의 대부분은 중국인들이었죠. 저는 이 현상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한국보다야 중국이 나으니까요. 일본 정부 정책에 맞게 일본에는 차이나 거리가 조성되었고 중국 관광객들을 조금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 상인들은 중국어 간판도 만들고 중국인들이 볼 수 있도록 안내판도 만드는 노력을 했죠. 저는 이런 현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런 정책 덕분에 중국 관광객들의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정말 이대로라면 일본의 관광 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갈 테니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본에서 돈을 쓰는 해외 사람들이 늘고 일본 경제는 더욱 탄탄해지고 감히 일본을 넘어섰다고 우겨대는 한국이 우리 일본에게 고개를 들지 못할 거라고 생각도 들었으니까요. 저는 한국으로 떠나겠다고 하는 친구 아오이를 만났습니다. 신주쿠에 있는 커피숍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죠. 아오이 너 미쳤니? 우리 일본을 놔두고 한국을 왜 간다고 그래? 일본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너는 맨날 회사랑 집밖에 모르니까 잘 모르는 거지. 도쿄 중심에만 좀 나가봐. 내가 왜 일본을 떠나려는지 알 거야. 저는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도 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좋아? 그렇다고 치자. 근데 왜 한국이야?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너 몰라? 가려면 잘 살고 풍족한 나라를 가던지 해야지. 무슨 한국 같은 나라를 간다고 그래? 차라리 그럴 거면 다른 나라를 가서 살아. 당연히 저는 친구도 제 말의 뜻을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오이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말들을 쏟아내더군요. 한국을 모르는 건 너 아니니? 한국을 그렇게 생각하는 일본인이 있다는 게 신기하다. 너희 부모님이 아무리 한국을 싫어한다고 해도 그렇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옛날 이야기 꺼내며 한국을 폄하니? 한국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나빴습니다.
결국 친구는 일본을 떠났죠. 저는 분명 이 친구가 후회하고 다시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저는 회사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서 일본의 중심이라는 도쿄 본사로 발령받아 거주지를 회사 근처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도쿄에 도착한 뒤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도쿄 거리 곳곳에서는 낯선 중국어가 끊임없이 들려왔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문화와 떠드는 것을 기피하는 우리 일본의 문화 속에 중국인들의 고성과 행패는 말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퇴근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네 공원에서 한 무리의 중국인 관광객들과 일본인 청년 사이에 고성이 오고 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관광객들은 일본인 청년이 앉은 공원 벤치에 발을 올려놓고 중국말로 뭐라 시끄럽게 떠들며 웃고 있었고 일본인 청년은 그들에게 자리를 옮겨달라고 정중한 태도로 요청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은 그 청년을 무시하듯 껄껄대며 웃으며 떠들었고 심지어 그 일본 청년들의 얼굴 앞에다가 주먹을 쥐어 보이며 흔들기까지 하더군요. 결국 그 일본 청년들은 무서웠는지 자리를 피해 도망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여자기도 했고 무서웠거든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우리 조용하고 청렴한 일본 중심의 곳곳이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거야? 심지어 그 일이 있고 난 며칠 뒤 일요일이었어요. 동네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하나 사려는데 가게를 꽉 채운 사람들을 보니 휴하고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대부분이 중국인 관광객들이었는데 너무 시끄럽게 떠들면서 무질서하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들 사이를 지나 도시락 하나를 집어드는 것조차 쉽지 않았죠.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일본은 최근 몇 년 동안 관광업에 올인하고 있어요. 특히 중국인에 대한 특혜성 정책과 맞물려 엔화 약세가 되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도쿄와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는 관광객들이 몰려들었고 거리 곳곳에서 들리는 중국어는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어버렸죠. 어떤 때는 일본어 간판이 없으면 여기가 중국인지 일본인지 모를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불편은 저만 느끼던 게 아니었습니다. SNS에는 이제 일본이 일본 같지 않다. 중국인들이 온 뒤로 동네가 더럽고 시끄러워졌다. 그들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댄다 등등 중국인 관광객들로 피해를 본 일본인들이 토로하는 글들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상점 주인들도 이제는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중국인들 유입으로 높은 매출을 기대했었지만 상점 주인들은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오면 한숨부터 쉴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들은 가게에 들어와 줄도 서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계산을 요구하거나 심지어는 계산도 하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까지 있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전철역 근처 좁은 인도에서 한 중국인 관광객이 대형 캐리어를 인도 한가운데에 둔 채로 여자친구로 보이는 중국 여자랑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캐리어 때문에 길을 오가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죠. 하지만 다른 일본 사람들은 그걸 말도 못하고 애써 그 상황을 외면하며 지나가기 바빴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애써 캐리어를 피해 지나가던 그때 한 노인이 캐리어를 피하지 못해 캐리어와 함께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뒷걸음을 치고 있었는데 아무도 노인을 도와주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중국인 관광객이 노인을 향해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죠. 노인은 겁에 질렸고 사람들은 모두 모른 채 하기 바빴어요. 쓰러져 있던 노인이 안타깝긴 했지만 여자인 제가 뭘 어쩌겠어요. 저도 그냥 모른 채 그 자리를 빠져나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청년이 노인에게 뭐라고 하는 중국인을 밀치고는 순식간에 중국인 남성을 제압해버리는 모습에 솔직히 너무 놀랐고 멋졌습니다. 역시 우리 일본 남자들에게 이런 남자다운 모습도 있구나. 일본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한 순간이었죠. 계속해서 발광하려는 중국인을 제압한 그는 멀뚱히 현장을 지켜보던 저에게 다가와 정말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경찰 전화번호가 몇 번이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일본인이 일본의 경찰 전화번호를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었으니까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 청년은 일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죠. 일본 사람 아니냐고요? 그러니 그는 자신은 한국인인데 지금 여행 중이라고 하더군요. 한국인. 내가 그토록 욕되이 하던 한국인이라고? 솔직히 좀 의아했습니다. 일본인도 아닌 한국인이 남의 나라에서 자기 일도 아닌 일에 이렇게 온 몸을 던져서 나선다고?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이 들었죠. 상황이 정리되었을 무렵에 저는 저보다 나이도 좀 어린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 솔직히 물어보았어요. 어떻게 남의 나라에서 자기 일도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랬더니 그 청년은 서툰 일본어와 영어를 섞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느 나라인지가 중요한가요?
그냥 눈앞에서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특히 저분은 노인이신데 노인에게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갑자기 예전에 시노쿠보역에서 있었던 일이 연상이 되었어요. 선로에 추락한 취객을 구하기 위하여 뛰어든 한국인 유학생 이야기 말이죠. 그 청년은 시노쿠보역의 영웅으로 지금까지 추모되고 있다죠. 저도 그 이야기를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 별 감정이 없었는데 이 청년도 그 청년처럼 좀 특이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한국처럼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저런 수준 높은 사람도 나올 수 있구나. 정말 진흙탕에서 연꽃이 자란다더니 정말 그런 일도 있구나 싶었죠. 한국은 역사와 관련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생떼를 쓰는 걸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솔직히 한국을 조금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지역의 몸살은 나아질 기미가 없었어요. 아니 나아지기는커녕 갈수록 태산이 되어가고 있었죠. 이로 인해 저의 도쿄에서의 일상도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퇴근 후에 친구를 만나 가벼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수다를 떨거나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는 작지만 소중한 일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평화로움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 버렸어요. 전혀 다른 동네가 되어버린 거죠. 요즘은 어딜 가나 중국인들로 북적이고 중국어로 시끄러워서 어딜 나설 엄두도 잘 나지 않았어요. 일본 정부도 이런 중국 관광객들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자 이를 해결할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 같았습니다. 뉴스에 중국인 관광객 주의보라는 문구가 뜰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었죠. 뉴스에서는 중국인들이 촬영이 금지된 신사나 절 내부에 들어가 무단으로 촬영하는 모습들과 들어가면 안 되는 신성한 장소에서 상의 벗고 낮잠을 자거나 관광지나 공원에서 수십 명이 단체로 음식을 먹고는 그대로 버리고 가는 건 물론 심지어 음식 찌꺼기들을 벤치에 쏟아놓고 가기도 했고 또 택시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돈을 다 안 주고 일부만 던져주고 도망가는 경우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길 골목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봤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렸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언론과 일본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인들을 몰아내야 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중국인들을 몰아내고 다시 예전처럼 한국인 관광객들이 와야 한다고 말이죠. 한국인들은 사실 중국인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기는 합니다. 항상 그들은 예의 바르고 시끄럽지 않았으며 일본 여행지에서도 항상 배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했으니까요. 저는 당연히 자신들의 나라를 위해 애써준 우리 일본에 와서 그렇게 예의 바르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던 건데 중국인들의 추태를 보고 나니까 한국인 관광객들의 그런 모습이 그립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로 불안에 떠는 일본 여성들이었죠. 중국인 관광객들의 행태는 점점 더 심해졌고 특히 일본 젊은 여성들에게 그들의 무례함과 과감한 행동은 점점 도를 넘기기 시작했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한 무리의 중국인 관광객이 젊은 일본 여성에게 다가가 노골적으로 치근덕거리며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구하거나 심지어 어깨를 툭툭 치며 불쾌한 농담을 던지는 일도 빈번했어요. 일본 여성들은 평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기에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 목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겁에 질려 저리 가라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피하는 것이 전부였죠. 그들의 침묵은 중국 관광객들에게 더 큰 대담함을 허락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던 일본 남성들은 그저 고개를 돌리거나 멀리 서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 누구도 나서서 말리는 사람이 없었죠. 이런 태도는 일본 여성들에게 더 큰 좌절감을 안겨줬어요. 보호받아야 할 여성들이 보호는커녕 스스로 이런 폭력적인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린 셈이었죠. 그런데 이런 건 그저 작은 일에 불과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주 전이었어요. 길을 지나는데 아주 불쾌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거기는 도쿄 신주쿠구 가부키초 구역이었는데 일본에서도 요즘 젊은 여성들이 부쩍 많아진 거리기도 하죠. 그곳을 지나다 한 무리의 중국인 남자 관광객들이 골목 한편에 서서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들 사이를 지나가야 했는데 조금 무서운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다른 길로 가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애써 시선을 피하면서 걸음을 재촉했죠. 그렇게 그들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저는 그들이 나누는 은밀한 대화를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중국인 남성 무리들 안쪽에서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처음엔 단순히 그 관광객들과 같은 무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까이 지나가며 들리는 대화의 내용을 보니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죠. 그 여성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만엔이에요. 영어를 섞어서 말했지만 이만엔이라는 일본어는 또렷이 들렸죠.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빠른 걸음으로 그 골목을 벗어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관련 정보를 찾아봤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최근 도쿄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많은 젊은 여성들이 생활비와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성매매에 뛰어들고 있으며 중국인 관광객의 유입과 함께 그런 일이 폭증하고 있다는 기사였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일본 경시청의 발표 자료를 보니 지난해 1월에서 12월 사이에 가부키초 구역이나 오쿠보 공원 근처에서 길거리 매춘을 위해 서 있는 여성을 140명이나 체포한 바 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이는 2022년 때보다 무려 약 3배나 증가한 수치라고 하더군요. 그 중에는 20대가 106명일 만큼 제일 많았고 심지어 고등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도쿄가 중국인 관광객들의 섹스 투어의 온상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 일본 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지만 정부는 손을 놓은 상태예요. 겉으로는 이런저런 방안을 내어놓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죠. 어쨌든 중국인 관광객들이 돈을 쓰기 때문에 경제를 위해서 방치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도쿄의 밤거리를 지나칠 때마다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어요. 아니, 이젠 밤에는 거의 나가지도 않게 되었답니다. 결국 이런 두려움과 불편은 점점 많은 일본 여성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어요. SNS에 올라오는 글들만 봐도 알 수 있었죠. 이제 이 동네가 너무 무섭다 라는 글들이 넘쳐났고 특히 젊은 여성들은 밤늦게 혼자 돌아다니는 게 위험하니 각별히 조심하라는 글들도 자주 올라왔죠. 제가 가입한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 회원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어젯밤 집 근처에서 중국어로 고함치는 소리가 크게 들리고 이어서 여자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잠을 잘 수 없었네요. 우리 동네가 점점 무섭고 낯설어지는 게 너무 속상해요. 라는 글이었고 그 글에 달린 댓글들은 공감으로 가득했죠. 나도 비슷한 일을 목격했다. 요즘은 아예 밤에 나가질 않는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던 댓글들은 바로 한국으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사실 일본의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국을 선망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너무 깊숙하게 들어오는 한국 문화를 어느 정도 관리하기 위해서 차선책으로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정책을 펼쳤던 건데 한국의 문화 파워는 상상 이상으로 매우 강했죠. 실제로 학생들 사이에 방학 기간이나 여행 시즌이 다가오면 한국으로 여행을 가겠다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고 심지어 어떤 일본 학생들은 아예 집을 한국식으로 꾸며놓고 한국말을 하며 지내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중국인들로 판치는 일본에서 이렇게 두려움에 떨며 지낼 바에야 가까운 옆나라인 한국에 가서 살겠다는 젊은 일본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 친구 아오이가 한국으로 떠난 이유도 이런 이유일 겁니다. 또 심지어는 한국의 남자들은 유럽 남자들 못지않게 체격은 좋은데 여성처럼 깨끗한 피부에 깔끔한 모습 그리고 신사다운 매너까지 갖추고 있다며 한국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여성들도 늘어났죠. 물론 저는 이런 현상에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한국을 싫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던 터에 그런 피를 물려받아서일 수도 있지만 사실 어릴 때부터 역사적으로 한국은 늘 일본을 어렵게 만든 국가니까요.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일본 상황에서 같은 여자로 이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또 예전에 우연히 노인을 구하던 한국인 청년의 모습도 스치면서 한국에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을 뜬금없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고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어느새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죠. 그리고 여전히 답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한국을 간다고 하면 부모님도 반대했을 테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 상황은 악화되었고 이제는 항공사에서 한국을 상대로 제발 와달라며 소리치는 수준까지 도달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북적이던 공간은 중국인들의 추태로 난장판이 되었고 일본의 어느 항공사와 상점들은 한국인들을 환영한다는 플랜카드와 한국어 간판, 한국어 안내판까지 만들며 한국인들을 극진히 모시고 있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저에게 한국에 갔던 아오이에게서 연락이 왔었어요. 아오이는 한국에서 자신이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까 한번 놀러 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시즌이면 징검다리 연휴라서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4일간 자기가 충분히 시간을 낼 수 있다고도 했죠. 저는 아오이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에도 분명 일본처럼 중국인 관광객들이 있을 텐데 행패를 부리거나 하는 경우가 없는지 말이죠. 그렇잖아요. 일본에서도 이 난리를 치는데 한국에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오이는 굉장히 여유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있긴 하지. 그런데 한국에서는 행패 못 부려. 행패 부렸다간 한국 남자들한테 얻어맞을걸? 일본하고 완전 달라. 저는 아오이가 괜히 저를 한국으로 오게 하려고 속이는 느낌을 받았지만 어차피 마음속에 한국에 가볼까 하는 마음이 있기도 했었고 속는 셈치고 한국으로 한 일주일 정도 여행을 다녀오자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떠나게 된 제 인생 최초의 한국 여행, 두려움 반, 설레임 반의 마음을 가지고 저는 비행기에 올랐고 친구가 있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일본을 떠나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간 건 어릴 적에 부모님과 함께 갔던 필리핀이 전부였어요. 그래서였는지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솔직히 좀 크게 놀랐었죠. TV에서 간간히 보기는 했었지만 TV에서 보는 것과 실제로 내 눈앞에 있는 건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인천공항은 끝도 없이 컸고 무슨 신도시에 온 것처럼 모든 게 일본보다 좋아 보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서울은 놀라울 만큼 깨끗하고 안전했고 지하철 노선을 잘 몰라서 헤매던 저에게 기꺼이 친절을 베풀어 주시던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있었죠. 여자 혼자서 밤 늦게 거리를 걷는 것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어요. 일본도 사실 도쿄에 중국인들이 점령하기 이전에는 세계적으로 안전한 나라로 인정받는 나라였는데 한국은 그때 당시에 우리 일본보다 한참 더 한수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제가 지냈던 호텔, 그리고 제가 한국의 도심을 걸으며 경험했던 모든 일들은 저를 호기심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고 한국의 음악과 한국의 연예인들, 한국 도심에서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중국인들처럼 추하지 않았고 일본인들처럼 소심하지 않았으며 한국인들은 적정한 선에서 옳고 그름을 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더더욱 놀란 건 한국인 남성들의 체격입니다. 일본 남자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것 같았죠. 하얀 피부를 가진 한국의 남성들은 모두 훈남인 것처럼 보였어요. 괜히 질투가 좀 나기도 했습니다. 일본보다는 좀 더 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아오이와 함께 한국에서 좋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친구 연휴가 끝난 수요일 아침, 친구는 회사에 갔었고 저는 친구의 집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팠던 거예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통증은 가시질 않았고 몸을 웅크린 채로 너무 아파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는 집과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으니 가보라고 말해주었죠. 하지만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잘 찾아갈 수 있을지도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결국 저는 혼자 병원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어요. 친구가 불러준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일이 너무 쉽게 풀려버리더군요. 접수 데스크 직원이 제가 일본인이라는 걸 알자 바로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을 불러주었고 그리고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 선생님은 세심하게 저의 증상을 살펴봐 주셨죠. 필요한 검사를 받는 동안 간호사님도 계속 제 옆에서 세심하게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저를 놀라게 했던 일이 병원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진료비와 약값이 일본에 비해서 5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저렴하다는 거였어요. 제가 있던 병원은 동네에 있는 작은 병원이었지만 분명 제가 일본에서 갔던 병원보다 시설이 훨씬 더 좋아 보였고 시스템도 훌륭하다고 생각해 병원비가 비쌀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일본에서는 병원비가 비싸서 정말 아픈 사람들도 웬만해서는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쓸쓸하게 죽는 사람들도 매년 뉴스에 보도되곤 해요. 심지어 그 의료비가 2005년부터 거의 20년간 단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상승하고 있고요. 그달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제 마음속의 모든 불신은 한 방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낯선 나라에서 이토록 따뜻한 배려를 받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이렇게 따스하게 대해주는데 나는 뭐가 대단하다고 한국을 그렇게나 흉봤던 걸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창피해서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놓았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뜬금없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죠. 미유키, 한국의 도로를 봤니? 한국의 도로에는 일본 차량들이 많이 보이지. 왜인지 알아? 글쎄, 일본 차들이 워낙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차니까 한국인들도 좋다고 타는 거 아닐까?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맞아. 한국은 어떠한 국가도 차별하지 않아. 인정하는 건 인정하고 좋은 건 좋은 거라고 박수를 쳐줘. 그런데 일본은 어떠니? 너도 그랬잖아. 한국이라면 무조건 나쁠 거라고 시기하고 비판하기 바쁘지. 그런데 한국은 아무렇지도 않아. 끄떡도 없어.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았다. 한국의 경제 지표가 일본을 추월했다. 한국이 일본보다 더 높이 자리했다. 이런 부분 일본은 인정해야 돼. 그래야 일본이 발전할 수 있지. 자신들의 우물 안에서만 노니까 낙후되는 거야. 할 말이 없었어요.
틀린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여행을 마친 후 일본으로 돌아온 저는 일본에서 반년을 보내고 난 뒤 일말의 고민도 없이 당장 한국으로의 이민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단순히 안전한 나라를 넘어 사람을 배려하는 나라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 같은 외국인조차 진심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한국이었으니까요. 한국에 온 뒤로 즐거운 일들은 끝이 없어요. 작지만 꽤 유명한 디자인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고요. 주말엔 앱을 통하여 동네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한국 전통시장이나 마트를 둘러보거나 풍경 좋은 카페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공원에서 고즈넉한 산책을 즐기고 휴가 때는 부산 해운대와 전주 한옥마을에도 다녀왔었죠. 가끔 일본에 있는 친구들과 통화를 할 때가 있는데 요즘 일본에서 한국이 난리래요. 가뜩이나 한국 문화를 동경하는 일본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국 가수들의 연이은 세계적 이슈가 폭발하면서 한국을 가고 싶어 안달난 일본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었죠. 로제의 아파트라는 노래가 전 세계 음악 차트를 휘어잡았던 것도 그렇고 또 소말리라는 미국인이 일본에서 행패를 부렸을 때 일본 남자들이 나서지도 못하고 그대로 보고만 있었는데 그 미국인이 한국에서도 행패 부렸다가 한국 남자들한테 참교육 받으며 두들겨 맞는 모습들을 보면서 일본 젊은 여성들은 거의 한국 남자들을 더 좋아하게 된 것 같다고 들었어요. 심지어는 한국 남자와 결혼하기가 일본에서는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도 했죠. 일본 사회에서의 성차별과 폐쇄적인 문화에 지친 일본 여성들에게 한국은 더 나은 삶을 꿈꾸게 하는 희망의 나라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안전한 치안, 친화적인 사회, 여성들의 권리가 일본보다 100배는 더 잘 보장된 환경이라는 점이 한국을 매력적으로 만든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뒤늦게 정신 차리고 한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캠페인과 선심성 정책들을 내놓고 있기는 한데 이미 돌아선 한국인들의 마음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 한국인들의 배짱에 일본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태죠. 일본의 젊은 세대가 열광하는 국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 저는 지금 한국에서 아주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늘 마음으로 지난날의 저의 생각에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의 이민은 그동안 제가 내린 결정 중 가장 두려운 결정이었지만 제가 얻은 축복 중 가장 큰 축복이 되었답니다. 자신의 딸을 한국 교환학생으로 보냈던 멕시코 여성이 보입니다. 그녀는 한국의 소식을 뉴스로 접하고 너무 놀란 나머지 딸을 만나기 위해 급하게 한국으로 떠났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도착한 여성은 난생 처음 보는 장면들을 보고는 크게 놀라고 말았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시티에 사는 마리아 가르시아라고 합니다. 저와 한국과의 인연은 딸을 통해서 이어졌어요. 딸이 현재 교환학생으로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처음 딸이 한국으로 유학 가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답니다. 요즘 멕시코에서도 한국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게다가 딸이 한국에 간다고 해서 알아보니 거리도 깨끗하고 치안도 좋고 제가 알기로는 여자 혼자서도 밤늦게 다닐 수 있을 정도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전쟁 중인 국가라 걱정이 되기는 했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멕시코만큼 위험한 나라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랬기에 딸의 선택이 기특하기만 했죠. 적어도 한국에서는 길거리에서 총성이 울려 퍼지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전 오랜 친구 후안으로부터 온 갑작스러운 연락으로 인해 저는 처음으로 제 선택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 뉴스 봤어? 그가 보내준 기사를 읽는 순간 심장이 철렁하고 주저앉으면서 심장이 멎어버리는 듯 했어요. 왜냐하면 기사의 내용은 한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것이었거든요.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건 1968년 틀라텔롤코 광장의 그날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날의 시위에 참여했다가 군인들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다리를 잃으셨고 할아버지는 그날 돌아가셨다고 해요. 이 일은 저희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멕시코 사람들의 가슴에 여전히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한쪽 다리가 없는 아버지를 보며 자랐기에 어릴 적부터 제 머릿속에는 시위를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이나 걸었는데도 받지 않더라고요. 다시 걸고 또 걸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불안은 커져만 갔고 딸의 연락은 오후 4시가 되어서야 왔어요. 엄마, 전화했었네요?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예요? 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안심이 돼서 그런지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저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이사벨 괜찮은 거니? 무슨 일 없어? 너 지금 어디야?
다급한 제 목소리와 달리 이사벨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엄마, 저 지금 학교 가야 해서 바빠요. 나중에 통화해요. 그 말을 듣고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놀란 마음에 이사벨에게 큰 소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나라에서 무슨 학교야? 너 제정신이니? 집안에서 절대 나가지 말고 사람들 모인 데는 발도 붙이지 마. 이때까지만 해도 이사벨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사벨의 대답을 들은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그거 벌써 해제됐어요. 처음에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사벨이 뭘 잘못 알고 있나 보다 했죠. 그런데 온라인 뉴스를 검색해보니 정말 그랬더군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몇 시간 만에 해제했다는 내용이 화면 가득 펼쳐져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루도 아닌 몇 시간 만에 계엄령이 해제되다니. CNN과 BBC 같은 세계적인 방송사들도 이 소식을 전하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언론이 심하게 통제된 멕시코에서는 절대 언론을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사벨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제 마음은 너무 불안해서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 뉴스를 새로 고침하고만 있었어요. 그러다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전 세계 각국에서는 한국 여행을 자제하라는 권고문까지 발표하고 있어요. 이제는 너무 불안해서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멕시코에서 시위에 참여하는 건 잡아가라고 손목을 내어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위만 일어나면 최소 한두 명은 목숨을 잃죠. 감옥에 가는 건 별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게 있어 시위는 절대 발을 붙여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옆으로 지나가기만 해도 시위에 동참한 사람으로 찍혀 잡혀가기도 하니 이사벨도 충분히 연루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이사벨이 시위 장소에 가까이 갔다 큰일을 당하면 어떡해요. 결국 저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모두가 말렸죠. 지금 제정신이야? 지금 한국이 어떤 때인지 몰라서 이래? 이사벨한테 들어오라고 해야지. 왜 네가 간다는 거야? 이사벨이 온다고 하면 좋겠지만 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이사벨은 한국은 정말 안전하다며 절대 멕시코로 돌아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데려와야겠다 생각했던 거죠. 저는 바로 비행기 표를 예매했고 짐을 꾸렸어요. 딸이 위험에 빠졌는데 엄마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한국으로 가는 직항 비행기도 없고 한 번을 경유해서 꼬박 하루를 가야 하는 여정이었지만 피곤한 것도 있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빠르게 공항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착한 인천공항은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모습이었어요. 계엄령이 선포된 나라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평화로운 모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도 사람들은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고 지하철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유롭게 커피를 들고 전화를 하고 있었고 주변을 경계하는 사람도 없었죠.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다니는 경찰도 없고 위험해 보이는 인물 한 명 없었어요. 무장한 경찰이나 군인 또한 없었고요. 딸을 만난 순간 제가 얼마나 호들갑을 떨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딸은 오히려 대체 왜 온 거냐며 어리둥절해했어요. 갑자기 오신다고 해서 놀랐어요. 한국 간다는 말만 남기고 연락이 안 되면 어떡해요? 왜 오신 거예요? 설마 위험해서 오신 건 아니죠? 제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딸은 미소를 띠며 저를 학교 근처로 데려갔습니다. 얘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해맑기만 하길래 속이 터질 것 같았죠. 그런데 딸의 학교 주변은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학생들은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웃고 있었고 카페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넘쳐났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생기가 넘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딸의 한국 친구들도 만나봤습니다. 이 학생들만 보면 이 나라에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건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너무 평범하게 생활하는 딸의 친구들을 보면서 한국 대학생들은 정치에 큰 관심이 없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아무래도 시위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건 위험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저녁이 되자 시간을 확인하던 딸의 친구들이 급하게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급한 약속이라도 있나 싶어 물어봤는데 저희 시위하러 가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너무 담담하게 말해서 순간 영화를 보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이런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시위를 간다고 해서 당황했죠. 멕시코에서 학생이 시위를 한다? 겁을 상실했다며 집에서 등짝을 맞을 겁니다. 멕시코에서는 시위라는 말만 들어도 공포에 질리거든요.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곳에 학생들이 가는 건 너무 위험해요. 시위는 어른들이 할 일이지 학생들이 나설 때가 아니라고요. 제 말에 딸의 친구들은 서로를 쳐다봤고 이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나라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요?
그 말에 더욱 다급해졌어요. 군인들과 경찰이 있을 텐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기에 학생들은 너무 어려요. 그때 한 학생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1980년 5월 18일 한국에서는 민주화 운동이 시작됐어요. 학생들이 앞장선 운동이었고 그 사건에서 희생된 분들 덕분에 지금의 한국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쳐 지켜낸 민주주의인데 저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또 다른 학생이 이어 말했죠. 민주주의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온 민주주의를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역사 앞에 부끄러운 세대가 될 거예요. 이번에 벌어진 일은 민주주의에서 벗어난 일이고 우리는 반드시 그걸 바로잡을 거예요. 진지한 눈빛으로 말하는 학생들을 보며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위험할 텐데 학생들의 뜻이 이렇게 완고한데 멕시코에서 온 제가 무슨 근거로 말릴 수 있겠어요. 몸 조심하라며 보내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제 딸도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벨, 너 뭐 하니? 제 질문에 이사벨은 자기도 시위를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경악을 금치 못했죠. 솔직히 남의 나라잖아요. 남의 나라 시위에 이사벨이 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사벨, 너 미쳤니? 절대 안 돼. 하지만 이사벨은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대신 이렇게 대답했죠. 엄마, 저는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민주적인 모습을 직접 보고 배울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멕시코를 이런 나라로 만들려면 이번 시위를 직접 보고 배워야 해요. 여기 학생들은 민주주의가 뭔지 알아요. 그걸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고요. 이사벨의 말에는 힘이 실려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독립적이었던 아이였지만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이는 건 처음이었죠. 결국 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릴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대신 그럼 나도 같이 가야겠다라고 말했죠. 무서웠지만 딸을 홀로 보내는 것보다야 이게 나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보호해 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이사벨과 친구들을 따라간 국회 앞에는 무려 100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규모의 억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는 멀찍이 서서 두려움에 떨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죠. 여기서 무슨 일이 나면 이건 끔찍한 학살이 될 테니까요. 손에 땀이 났고 얼마나 긴장했는지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고개를 둘러보니 그곳에는 교복 차림의 여고생들까지 있었어요. 저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위험천만한 곳에 오다니 제가 그 학생들의 부모도 아닌데 발을 동동 구르게 되더군요. 학생들 옆으로는 정장을 입은 회사원들도 있었고 어린 손주를 데려온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있었습니다. 저는 모두의 안녕을 빌면서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곧 시작될 거야. 저는 뒷걸음질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멕시코에서 경찰과 군인들이 시민들을 제압하기 위해 총구를 들이밀고 최루탄을 던졌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한국의 평화로워 보이는 지금이 폭풍 전의 고요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아까 봤던 교복 입은 학생 한 명이 보였습니다. 앳된 얼굴로 친구와 웃으며 대화하고 있는데 저 아이들은 위험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경찰들이 시위대를 바라보며 서 있었거든요. 저는 저 어린 학생들이 희생양이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벨의 손을 꼭 잡으며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어요. 우리 이만 돌아가자. 금방 최루탄을 쏘고 진압이 시작될 거야. 너도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니? 그러자 이사벨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야만의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이사벨이 말을 마치자 갑자기 어디선가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시위할 때 과격한 음악을 트는 경우도 있으니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멕시코에서는 시위할 때 격렬한 음악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키곤 했거든요. 그런데 광장을 가득 메운 건 신나는 케이팝이었어요. 이게 무슨 어리둥절한 제 표정을 본 딸이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게 바로 한국식 시위예요. 사람들은 휴대폰 불빛을 흔들며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젊은이들은 춤까지 추기 시작했고 어르신들도 박자에 맞춰 어깨를 들썩였죠. 제가 있는 이곳이 시위장이 아닌 마치 거대한 콘서트장 같았습니다. 저기 봐요, 엄마. 딸이 가리킨 곳에는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국은 촛불 집회라는 걸 한다는데 저건 촛불 집회가 아니라 다양한 색의 불빛을 내는 무언가였습니다. 그리고 모양도 제각각이었어요. 시위를 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저런 걸 만들어서 구매했을 리는 없고 대체 저게 무엇인가 싶었죠. 제가 흥미롭게 사람들의 손에 들린 걸 보고 있자 딸은 그게 케이팝 가수들의 팬들이 가수를 응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응원봉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콘서트장에 가서 저걸 흔든다고 하더라고요. 색도 다양하고 배터리도 오래가고 무엇보다 밝아서 시위장에서 쓰기 딱 좋다며 많은 어린 학생들이 응원봉을 가지고 거리로 나온 것이었어요.
보통 케이팝은 어린 친구들이 좋아한다고 하는데 응원봉이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어린 친구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사람들은 모두가 입을 모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다양한 세대가 모여 있다 보니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연세가 있는 분들은 따라 부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래의 전주가 시작되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더니 모두가 입을 모아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대체 무슨 노래이길래 전 세대를 통합한 건가 싶어 물어봤더니 소녀시대라는 아이돌 가수의 다시 만난 세계라는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이 노래가 나오자 어떤 이들은 춤을 추고 어떤 이들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시위잖아요. 정치색을 띠고 있는, 정치는 본래 무거운 주제인데 이렇게 신나게 노래를 부르기만 한다면 정치적인 국민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부르는 이 노래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었어요. 이 노래에는 언제까지라도 함께하는 거야 라는 가사가 있어요. 언뜻 들으면 이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노래인 것 같지만 이 노래는 단순한 사랑의 메시지를 넘어서 연대와 희망을 나타내고 있어요. 시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진실된 마음과 용기를 확인하고 정의를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다짐하는 마음을 노래로 표현하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케이팝이 애들 장난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유행에 따라서 신나는 멜로디만 붙였을 뿐이라고 생각했죠. 한국어를 모르니까요. 그런데 직접 한국 노래의 가사에 담긴 내용을 보니 제가 너무 짧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대체 어떤 나라에서 이런 게 가능할까요? 시위하는 사람들이 시위하는 장소에서 웃고 춤추고 노래를 하다니 멕시코 얘기를 굳이 꺼내지 않아도 세계의 그 어떤 나라에서도 찾을 수 없는 모습일 겁니다. 당장 미국만 해도 시위할 때 화염병을 던지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제가 뉴스에서 보고 직접 목격한 시위는 분노와 폭력,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이웃을 끌어내리고 서로에게 온갖 욕설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시위대는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었어요.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기자 이사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엄마. 평화롭게 목소리를 내는 것, 폭력 없이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시위대가 있는 광장은 점점 더 화려해졌습니다. 응원봉의 불빛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음악과 어우러졌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이게 시위라는 것도 있고 거대한 공연에 참여한 사람처럼 함께 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알겠더라고요. 한국에 오기 전 한 뉴스의 앵커가 한국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지켜봐 왔던 선진적인 민주주의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었는데 그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고 솔직히 귀에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보니 그 앵커의 말이 완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눈치가 보이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경찰이었죠. 멕시코에서 경찰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경찰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요. 멕시코의 부패 문제는 심각하거든요. 경찰 조직 내 부패는 전 세계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과 손을 잡고 있어서 카르텔이 정치권을 주무르기도 해요. 언론인에 대한 위협도 심각해서 언론 자유 지수가 낮고요. 여러 언론이 카르텔과 경찰의 부패에 관해 다뤘다가 살해가 된 사례도 아주 많습니다. 이건 뉴스를 찾아보시면 수도 없이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게 경찰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국민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존재들이요. 그건 다른 나라 경찰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시위대 근처를 지키고 있는 한국 경찰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흘긋거리면서 경찰들 눈치를 보자 이사벨은 제 팔을 툭툭 건드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한국 경찰들은 절대 사람들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사벨에게 말했죠. 이사벨 아무리 그래도 경찰이잖니? 언제 돌변할지 몰라. 그렇지 않고서야 여기에 있을 리가 없잖아. 제 나름대로 논리적인 말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시위를 하는데 경찰들이 있는 이유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의도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사벨은 그게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젓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경찰들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제 귀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아니, 한국에 엄청나게 큰 국제적 행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 입장에서는 100만 명이나 모인 시위가 탐탁지 않을 텐데 그런 시민들이 뭐가 예쁘다고 경찰들을 보냈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이사벨은 대답했습니다. 멕시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엄마,
민주주의에서는 시위가 합법이에요. 누구나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침해하는 게 불법이죠. 이건 멕시코도 마찬가지이기는 해요. 멕시코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시위를 해본 적이 없었기에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멕시코와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 차이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있으면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릴 수도 있고 그러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경찰들을 밀집시켜 두면 사람들이 한 곳에 쏠리지 않도록 제지할 수 있고 혹시나 생길 시민들 간의 마찰도 조정할 수 있어요. 시위를 돕는 경찰이라니 문화 충격 때문에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때 제 시선을 잡아끄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한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경찰에게 다가가더라고요. 뭘 하려는 건가 싶었는데 그 학생은 경찰에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설마 저렇게 어린 학생이 돈이라도 건네는 건가? 모르겠어요. 한국이 멕시코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50년 넘게 이렇게 살았으니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제가 다소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 장면을 보고 있자 이사벨이 또 한 번 웃음기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건 핫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는데 뭔가 따끈따끈한 게 손에 닿더라고요. 이사벨이 손이라도 잡은 건가 싶어서 봤는데 네모난 무언가가 열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뜯어서 흔들기만 하면 발열이 되는 건데 한국에서는 겨울에 이걸 꼭 가지고 다녀요. 어떤 분이 춥다고 시위대 사람들 사이를 다니며 핫팩을 나눠주고 계셨어요. 제가 정신없이 주변을 살펴보는 사이에 누군가 핫팩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핫팩은 시위대에게만 전해진 것이었어요. 그리고 한 학생이 그 핫팩을 경찰에게 건넨 것이었죠. 경찰은 정자세를 하고 있었는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경찰의 코에 콧물이 달랑달랑 매달려 있었어요. 계속 기침도 하고 감기에 걸린 게 분명했죠. 학생은 그 경찰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도 추울 텐데 핫팩을 경찰에게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우물쭈물하고 있자 그의 옆에 있던 동료가 팔로 경찰을 툭툭 치더니 고갯짓을 했습니다. 어서 받으라는 표시였죠. 그러자 경찰은 손을 뻗어 학생이 준 핫팩을 손으로 쥐었고 학생은 빙긋 웃으며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어요. 저는 제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따뜻한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앳되어 보이는 얼굴의 경찰이었는데 저기 있는 사람이 제 자식이라고 생각하니 핫팩을 전해준 어린 학생이 더 기특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핫팩을 쥐고 있어도 너무 춥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추위에 익숙하다 보니 옷도 두껍게 입었지만 저는 이렇게 추울 줄 모르고 얇은 겉옷만 입었거든요. 그리고 멕시코는 날씨가 더운지라 12월에도 낮에는 24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추위에 약해요. 코가 빨개지고 몸이 오들오들 떨리자 이사벨이 주변 카페로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이사벨을 따라 시위 장소 근처에 있는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카페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어요.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음료를 마시느라 카페에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굉장히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는데 결제를 안 하길래 커피를 받으면서 결제를 하는 특이한 시스템이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커피를 받은 손님이 결제는커녕 커피를 받자마자 도망치듯 서둘러 나가더라고요. 역시나 방금 전까지만 해도 따뜻한 모습에 감격한 찰나였는데 이렇게 비양심적인 모습을 보니 실망감이 컸습니다. 원래 착하기만 한 사람이 갑자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확 실망감이 들잖아요. 역시 시위만 일어나면 어디든 이렇게 되는구나. 멕시코가 딱 이랬거든요. 시위가 시작되면 가게는 약탈당하고 거리는 아수라장이 되고 가게의 창문을 부수지만 않을 뿐이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이사벨에게 말했습니다. 이사벨, 이 사람들도 결국 똑같구나. 무질서하고 이기적이야. 그래,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 중 이런 사람이 없을 리 없지. 아니, 아마 대부분이 저런 사람일 거야. 이렇게 말하자 이사벨은 깜짝 놀라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엄마, 문 앞에 보이는 저 종이 보이세요? 저 종이에는 시위에 참여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으로 100잔의 커피를 미리 결제해 두었습니다. 와서 원하시는 음료를 받아가세요. 라고 적혀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쉽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위에 참석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에 미안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위에 직접 오지 못하는 대신 시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고 따뜻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커피를 결제해 둔 거죠.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본 건 약탈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위한 배려였어요. 하지만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이런 걸 악용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테니까요. 여전히 의심이 가득한 제게 이사벨이 말했습니다. 엄마, 한국인들은 서로를 향한 믿음이 있어요. 물론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적어도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호의를 소중하게 여겨요. 커피를 결제해둔 사람도 그런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카페 안을 봤는데 사람들은 질서 있게 자신의 차례에 맞춰 커피를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서두르거나 욕심내지 않았어요. 저는 카페를 나서기 전 카운터에 가서 50잔의 커피를 결제했습니다. 한국인도 아닌 외국인이 50잔을 계산한다기에 직원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벨이 이런저런 설명을 하자 감사하다고 말하며 50잔 결제를 도와주었어요. 제가 남의 나라에 와서 그것도 남의 나라 시위대가 먹을 커피를 결제하다니 누가 보면 웃을 만한 얘기죠. 하지만 저는 제가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크나큰 영감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엄마의 딸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이사벨이 이렇게 말해주니 뛸 듯이 기뻤습니다. 카페에서 나오니 노랫소리는 조금 작아져 있었어요. 사람들도 많이 해산했는지 드문드문 빈자리가 보였죠. 끝까지 유혈 사태 없이 평화로운 시위를 했다는 점에서 감탄하고 있던 그때 저를 또 한 번 놀라게 하는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제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떼를 지어 웅성거리길래 뭘 하는 건가 싶었는데 다른 걸 하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설마 하고 옆을 봤는데 시위대가 있던 자리에는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멕시코였다면 이미 온통 쓰레기와 깨진 유리 조각으로 도로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시위가 없었던 것처럼 깨끗했죠. 심지어 사람들의 손에는 봉투가 담긴 쓰레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 헛웃음만 나올 따름이더라고요. 나라에 항의를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불만을 드러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라면 거친 방법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한국을 보고는 제 모든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이사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벨, 엄마가 아무것도 모르고 한국을 오해했던 것 같아. 모두들 한국이 위험하다고 했지만 엄마가 실제로 본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평화로웠어. 한국 여행을 자제하라고 하는 나라는 단 한 번도 한국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일 거야.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걸 듣고 정말 많이 걱정했지만 실제로 본 것은 질서정연한 시위 현장과 서로를 배려하는 시민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사벨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했던 이유와 굳이 시위 현장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를 진심을 다해 공감했어요. 그리고 멕시코로 가면 이 이야기들을 전해주겠다고 다짐했죠. 한국 같은 나라도 있다고 우리도 희망을 갖자고 말이죠. 한국을 모델로 삼아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우리 멕시코도 언젠가는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멕시코에도 진짜 민주주의가 오기를 시민들이 한국인들과 같은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제 딸 이사벨이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워 멕시코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단체로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 여성은 부랴부랴 기차를 따라 뛰어가 보지만 점점 여성과 멀어지고 유럽인들은 망연자실 한 채로 어쩌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한 한국인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그 유럽인들은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온 라이언이라고 합니다. 한국인 여러분들은 제가 친근하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한국인 여러분들이 참 친근한데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올해 한국을 다녀왔거든요. 관심도 없던 한국이었지만 얼떨결에 한국으로 여행까지 떠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아주 그냥 푹 빠져버린 저. 이젠 한국에 완전히 푹 빠졌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예요. 주변에서 어디 여행을 간다고 하면 전 무조건 한국을 꼭 가보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올해 저와 제 가족은 단체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어디로든 상관없고 재미있는 추억만 남기고 오자는 게 목표였죠. 근데 문제는 이 팀 구성이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저희 부모님, 어린 조카 둘, 나이 드신 큰 이모와 할아버지까지 포함된 인원만 총 10명, 노인부터 어린이까지 골고루 들어가 있으니 간단히 말해 모두를 만족시킬 여행지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미션처럼 느껴지는 여행이었죠. 그러다 보니 여행지를 고르는 것부터가 난관이었답니다. 처음에 후보지로 올라온 곳들은 꽤나 쟁쟁했어요. 싱가포르, 홍콩, 중국, 일본 등이 있었죠. 다들 새로운 분위기를 원해서 아시아 쪽으로 가보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 나라들이 모두 뭔가 하나씩 다 걸리는 게 있다는 거였어요. 싱가포르는 도시가 깔끔하고 멋지지만 문제는 어딜 가나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게 문제였죠. 캐나다도 물가가 싼 편은 아니지만 싱가포르는 스위스 취리히보다도 물가가 높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어린 조카들까지 함께 가니 갑작스러운 상황이 많을 거라 물가가 너무 비싸면 중간중간 예상치 못한 출혈이 너무 클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은 홍콩이었죠. 그런데 홍콩은 다들 분위기는 좋다면서도 정치 상황이 살짝 불안하다는 말이 많았어요. 그 다음은 아시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중국. 사실 중국은 어딜 가도 볼거리는 많겠지만 언어 문제, 인터넷 제한까지 생각하면 은근 생각할 게 너무 많아 복잡하더군요. 그 다음으로 올라온 후보지인 일본은 매력적이긴 했지만 물가도 그렇고 할아버지가 젊으실 적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영 재미가 없었다고 하시면서 후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자, 이쯤 되니 대충 상황이 짐작이 가시죠. 우리 가족은 점점 어딜 가든 누군가는 불평하게 될 거라는 결론에 다다르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로렌나가 등장했습니다. 로렌나는 저희 가족 내에서 달리는 에너자이저 같은 사람이에요. 열정도 많고 늘 뭔가를 계획하고 제안하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뜬금없이 한국을 제안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가족은 모두 순간적으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할 만큼 당황했어요. 누가 한국 얘기를 꺼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잘 몰라서 뭐라고 반대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였죠. 솔직히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여행지에 비해 한국이 뭐가 특별하겠어 싶었거든요. 그런데 로렌나가 대뜸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봐. 우리 팀 구성을 보면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잖아. 이런 가족 단위 여행에는 한국이 딱이야. 라면서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했죠. 로렌나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라고 하더군요. 밤늦게 나가도 걱정 없고 혹시라도 누가 아프면 병원 시스템도 엄청 잘 돼 있다고요. 게다가 한국 대중교통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 부분은 진짜 좀 설득력이 있더군요. 엘리베이터부터 경사로까지 노인이나 유모차 끄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 완벽히 갖춰져 있고 지하철은 깨끗하고 편리하다고 했지요. 길 잃을 걱정도 안 해도 돼. 한국은 영어 표지판도 많고 내비 앱도 친절하거든. 이라면서 확신에 차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후엔 음식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사실 아시아는 어딜 가나 음식이 기대되면서도 걱정되는 부분인데 음식 얘기가 나오니까 로렌나가 오히려 기다렸단 듯이 또 박차를 가하는 거예요. 한국 음식이 맛있는 건 당연하지만 만약 그게 입에 안 맞더라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한국은 전 세계에서 배달이 제일 잘 되거든. 우리가 숙소에 있든 공원에 있든 각자 먹고 싶은 걸 주문해서 먹으면 돼. 그런 게 있다니 듣고 보니 다들 고개를 끄덕이게 되더라고요. 그때까지 우리가 후보지로 생각했던 곳들은 이런 장점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설득되기 시작했어요. 한국 물가는 싱가포르나 일본보다 훨씬 합리적이라는 말에 특히 부모님 세대가 호응했죠. 아이들은 놀이공원 같은 데서 신나게 놀 수 있을 것 같다고 했고 어르신들은 편하게 다닐 수 있다면 괜찮겠다는 분위기로 돌아섰어요. 그렇게 여행지는 한국으로 결정됐습니다. 모두가 대체로 수긍한 선택이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살짝 의구심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로렌나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완벽할까? 한국은 솔직히 무난한 나라 같긴 한데 재미는 없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그리고 그 의문에 대한 답은 제가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네요. 한국에 도착하던 그날 말이에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부터 저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공항은 굉장히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이었지요. 건물 외관이 반짝거리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돈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공항이 멋지다고 해서 여행 전체가 좋을 거란 보장은 없긴 해요. 하지만 첫인상만큼은 꽤 강렬했어요. 이어서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 저희 가족은 사실 약간 긴장한 상태였어요. 가족 단위로 함께하는 여행이라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아이들이 지루해하고 사고를 치거나 할 게 뻔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심사대 앞에는 자동 출입국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고 그 줄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줄어들고 있더군요. 입국 심사관들은 유창한 영어로 질문을 하며 친절하게 대응해 주었고 심사가 끝나는데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벌써 끝난 거야? 라는 반응이 여기저기서 나왔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입국 심사만으로도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걸렸던 기억이 있어서 이 신속함은 정말 놀라웠거든요. 그 다음은 수화물을 찾는 일이었는데
이 또한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인천공항의 수화물 처리 시스템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동화되어 있어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짐이 컨베이어 벨트 위로 하나둘씩 올라오더라고요. 한국이 그렇게 빠르다더니 이런 것까지도 빠르네 싶었어요. 다른 공항에서는 가방이 나올 때까지 한참 기다렸던 기억이 떠올라 이런 효율성이 특히 감동적으로 느껴졌죠. 원래 이때가 제일 피곤한 법이잖아요, 사실. 이후에 공항 밖으로 나가는 길 역시 쉽고 편리했습니다. 다국어로 된 안내 표지판이 곳곳에 잘 배치되어 있었고 필요한 정보를 찾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길을 헷갈릴 걱정을 했던 저는 이 완벽한 인프라를 보며 감탄에 감탄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길을 물어봤을 때 공항 직원 한 분이 활짝 웃으며 유창한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건 또 어떻고요. 그 미소와 태도가 긴장했던 우리 가족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줬던 것 같아요. 여기서 생각했던 게 한국은 영어 교육이 정말 잘 된 것 같더군요. 영어를 꼭 잘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영어는 만국 공용어잖아요. 기본적인 교육 수준이 상당히 우수할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죠. 이후 우리 가족은 입국 절차를 예상보다 훨씬 빨리 끝내면서 계획에 없던 여유 시간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항 내 푸드코트에서 간단히 한국식 식사를 해볼 수 있게 됐죠. 공항 내 음식점들도 깔끔하고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어 처음부터 한국 여행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었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효율적이고 친절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로렌나가 한국은 모든 게 잘 되어 있는 나라라고 했던 말이 머릿속을 스쳤죠. 그제야 저는 처음 가보는 이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첫날부터 이렇게 기분 좋은 경험이라니 앞으로도 꽤 괜찮은 여행이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거 아시죠? 원래 이런 생각이 들 때 꼭 사고가 터지는 거요. 전 이때 방심을 하지 말았어야 했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우리 가족은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어요. 일반 열차를 보내고 급행 열차를 타기 위해 기다려야 한다고 가족들에게 말해주고 있던 찰나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이들 중 막내인 6살 루카스가 지하철에 먼저 올라타는 바람에 가족들과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제가 가족들에게 이 열차를 타면 안 된다. 다음 열차가 급행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하기가 무섭게 지하철이 도착하자마자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레 생긴 빈틈을 따라 루카스가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 가족들은 큰 가방 때문에 혹시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이리저리 피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서 루카스를 발견했을 땐 이미 문이 닫히고 지하철이 출발하고 있었죠. 루카스, 온 가족이 외쳤지만 때는 이미 늦은 채였습니다. 눈앞에서 지하철은 쾌속으로 터널 속으로 사라졌고 남겨진 우리는 당황해서 혼비백산하고 말았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조카의 엄마는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보였죠. 하지만 바로 그때 근처에 있던 영무원이 상황을 파악했는지 얼른 다가와서는 차분히 우리를 진정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루카스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놀랄 만큼 침착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무정이를 꺼내 들었죠. 영무원은 다음 역의 동료에게 연락해 상황을 전달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음 역에서 루카스를 데려다 줄 것을 요청했지요. 우리 가족은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도 영무원의 태도에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몇 분 뒤 무전기에서 확인했습니다. 아이는 무사히 보호 중입니다. 다시 열차를 타고 이쪽으로 데려오겠습니다. 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듣고 나서야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동안 루카스는 어떻게 하고 있을지 걱정됐지만 약속대로 몇 분 뒤 다음 역에서 온 지하철이 도착했고 그 안에 루카스가 영무원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내리자마자 루카스는 해맑게 웃으며 삼촌, 나 혼자 모험했어 라고 말해 모두를 웃게 만들었어요. 영무원의 일을 방해한 것 같아 죄송했는데 영무원분은 오히려 저희에게 아이를 안전하게 돌려주며 다행히 아이가 침착해서 쉽게 찾을 수 있었다고까지 말해주었어요. 이 사건 덕분에 저는 한국 지하철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대응력이 정말 체계적이구나 라는 생각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완벽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누가 이렇게 잘 만들었는지 몰라도 말이에요. 저희가 사는 캐나다에서는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캐나다뿐만이 아닐 거예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기란 어려운 일일 테니까요. 분명 아이를 잃어버려 여행을 망쳤을 겁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이번 사건을 이야기하며 크게 웃었고 이 모든 해프닝을 만들어낸 우리의 작은 주인공 루카스는 해맑게 웃으며 그 영무원이 정말 친절했다고 좋아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말씀하셨죠. 한국에서 길을 잃는 일은 정말 어렵구나. 심지어 잃어버린 사람조차 다시 찾아주는 나라니까 말이지. 정말 동감할 만한 이야기예요. 유럽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이후 서울에서 며칠을 보내고 나서 우리는 조금 더 먼 지역을 탐험하기 위해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버스를 타기 위해 동네 버스 정류장에서 잠깐 기다리게 되었는데 이 작은 정류장조차도 우리에게 놀라움을 선사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따뜻 의자였죠.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자마자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엔 깜짝 놀라 이건 뭐지 싶었는데 곧이어 발열 기능이 있는 의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몸이 얼어붙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감탄했어요.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위쪽 디지털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버스의 위치와 예상 도착 시간을 보여주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볼 수 없어요. 한국처럼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편의시설을 만들어둔 나라는 아마 한국이 유일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믿을 수가 없었죠. 이런 시스템들 덕분에 굳이 어플을 키거나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는 언제 오냐고 수도 없이 묻는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 조카의 질문도 막을 수 있었죠. 각자 자기 눈으로 보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조금 뒤 버스를 타고 고속버스 터미널로 이동했는데 여기서의 경험은 더 신기했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기 전부터 터미널의 안내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었어요. 전광판에는 우리가 탈 버스의 출발 시간과 위치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고 다국어로 된 안내 표지판 덕분에 길을 잃을 걱정이 없었죠. 게다가 고속버스를 타는 순간 이건 그냥 교통수단이 아니라 이동식 호텔에 가깝더군요. 좌석은 넓고 푹신해서 다리를 쭉 뻗어도 공간이 충분했고 각 좌석마다 USB 충전 포트가 있어서 휴대폰 배터리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저는 긴 여정을 대비해 미리 영화를 다운로드해 두었는데 버스에서 제공되는 무료 와이파이를 발견하고 괜히 웃음이 났어요. 어차피 심심할 틈이 없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후 차창 밖을 보며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버스가 이렇게 흔들림 없이 달릴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깨끗한 환경이었죠. 도로 주변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고 길도 잘 정비되어 있었거든요. 어쩜 이렇게 한국은 어딜 가나 깨끗한 건지 마치 영화 속 세트장 같아요. 유럽이 좋다고들 하는데 유럽은 이렇게 깨끗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잘 다듬어 놓고 살고 있었다니. 아무도 모르는 VIP 패키지 여행을 온 것 같은 기분이었지요. 저는 무엇보다 사실 긴 이동 시간 동안 가족들과 각자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게 참 좋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편안히 눈을 붙이고 아이들은 태블릿으로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냈죠. 저는 충전 중인 휴대폰으로 찍어둔 사진을 정리하며 여유를 만끽했어요. 이 정도면 긴 이동도 즐거운 경험으로 남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보통 이렇게 다 같이 이동이라도 할라치면 언제 도착하냐, 언제 내리냐 말들이 많은데 이건 그냥 호텔방에서 쉬는 것 같은 기분이더군요. 이윽고 몇 시간의 여정 끝에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버스에서 내리는 모두가 상쾌한 얼굴이었어요. 피곤함 대신 편안함을 느꼈던 여정이었죠. 한국에 오니 이동하는 거 하나까지도 여행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남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어지더군요. 그렇게 한국에서 며칠 더 머물던 중 저희는 여행으로 쌓인 피로를 풀 겸 하루는 숙소에서 조용히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녁 시간이었어요. 바깥에 나가긴 귀찮고 그렇다고 다들 같은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었죠. 그때 로렌나가 한국에서는 배달 음식이 진짜 잘 돼 있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숙소에서 음식을 배달해 보기로 했죠. 아참 로렌나는 한국을 추천했지만 정작 업무가 바빠 갑자기 휴가가 취소되면서 같이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로렌나가 알려준 배달 앱을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어플을 켜자마자 저는 한국 배달 문화의 위대함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딱 봐도 주문하기는 엄청나게 간편해 보였고 무엇보다 메뉴의 종류가 너무나도 다양했거든요. 한식, 중식, 일식은 물론이고 피자와 버거, 디저트까지 있었습니다. 가족마다 각자 먹고 싶은 음식을 골랐는데 심지어 다른 가게에서 주문해도 모두 빠르게 배달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신기했죠. 외국에 비하면 배달비도 싸고요. 주문 후에는 예상 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고
배달원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도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한국인 여러분들은 정말 늘 이런 걸 경험하면서 사시는 건가요? 이런 세심함에 우린 모두가 감탄했거든요. 이 정도면 굳이 밖에 나갈 필요가 없겠다는 말이 절로 나왔죠. 제가 사는 캐나다에서 이 정도의 대가족이 각자 마음에 드는 음식을 먹으려면 아마 하루를 꼬박 써도 못할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앱의 버튼 몇 번 누르는 것으로 이 많은 가족을 만족시켰으니 미친 거죠. 이윽고 음식이 도착하고 포장 상태부터 남다른 모습이 우리 가족의 눈길을 끌었어요. 깔끔하게 밀봉된 포장과 세심하게 구비된 젓가락, 포크, 소스까지 정말 완벽했거든요. 가족들은 각자 고른 음식을 맛보며 하나하나가 다 맛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요리한 것도 아닌데 제 어깨가 으쓱해지더군요. 그날 밤 배달의 편리함에 감탄한 저희는 다음날 한강공원에서 음식을 배달해 먹어보자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강공원에서 배달을? 솔직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궁금했어요. 다음 날 한강공원에 도착한 우리 가족은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공원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습니다. 강변 풍경을 바라보며 피크닉 매트를 깔고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했죠. 치킨, 피자, 떡볶이 같은 인기 메뉴는 물론이고 디저트까지 각자 원하는 걸 골랐어요. 한국의 배달 문화가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체험해보고 싶은 마음에 들뜬 상태였죠. 진짜 여기까지 올까 싶었고요. 주문을 마치고 도착 시간을 기다리며 한강의 여유로운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자니 천국이 따로 없더군요. 근데 문득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아니, 공원이 이렇게 넓은데 배달원이 우리를 어떻게 찾지? 하는 의문이요. 이 얘기가 나오고 나자 모두 당황하기 시작했죠. 앱에는 대략적인 위치를 찍었지만 공원 안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확한 지점을 설명하기가 애매했거든요.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20분쯤 지나자 배달원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고객님, 근처에 도착했는데 어디 계세요? 저는 당황한 채로 강변 쪽에 있어요. 회색 매트를 깔고 있어요. 라고 설명했지만 너무 막연한 정보라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배달원은 당황하지 않고 그럼 주변에 뭐가 보이시나요? 라고 묻더라고요. 한참을 둘러보다가 큰 나무와 자전거 도로를 언급했더니 배달원이 아무렇지 않게 자기가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나 싶긴 했는데 일단 믿어보기로 했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자리로 배달원이 오고 있는 중에 바로 옆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갑자기 치킨을 주문했다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쪽 자리에도 외국인들이 한국인들과 섞여서 앉아 있었고요. 설마 그분들도 같은 배달을? 설마 하면서 힐끔 눈치를 보고 있는데 예상대로 배달원이 근처에 다가오자 그 사람들 중 한 명이 우리 치킨 왔다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설마 우리 거인가? 저 사람들 거가 맞는 거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 배달원이 뭔가 얘기를 하는 것 같더니 다시 저희 자리로 오는 겁니다. 너무 신기했죠.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시킨 거라는 걸 알았지 싶어서 저는 배달원에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배달원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주문번호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렇지. 주문번호가 있겠구나. 그 말을 들은 순간 온 가족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박수를 쳤죠. 배달원도 웃으며 공원이 넓어도 주문번호 덕에 절대 헷갈리지 않는다고 말해주더라고요. 덕분에 음식을 뺏기지 않게 되어 우리 가족들의 분위기는 더 화기애애해졌답니다. 생각해보면 좀 바보 같은 해프닝이긴 하죠. 치킨을 나눠 먹으며 가족들은 이런 시스템이 있는 나라가 또 있을까라며 감탄에 감탄을 이어갔답니다. 결국 그날 저녁 공원에서의 배달 음식은 우리 여행 중 가장 유쾌하고 특별한 순간 중 하나로 기억에 남게 되었어요. 아참, 그리고 한국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바로 찜질방이에요. 여러분은 찜질방에 익숙하시죠? 저처럼 다른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제일 신기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찜질방이랍니다. 로렌나가 한국 찜질방에 대해 설명할 때 했던 말이 꽤 인상 깊어서 꼭 가봐야겠다 싶었는데요. 로렌나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찜질방은 그냥 땀 흘리러 가는 곳이 아니라 문화생활 그 자체라고요. 찜질방이라면 핀란드에 있는 사우나 같은 거 아닌가 싶었던 저는 그게 무슨 문화생활이 될 수 있나 궁금했어요. 그러나 막상 도착하고 나니 그 말이 곧바로 어렴풋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짧게 말하자면 내 생각과는 다르다. 이걸 느꼈어요. 입구에서 받은 열쇠 팔찌와 찜질복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남자 여자 구역이 나뉘어 있으니 조심하세요. 라는 직원의 말을 듣고 탈의실로 향했는데 여기서부터 낯선 환경이 펼쳐졌습니다. 다른 방문객들이 당당히 옷을 벗고 있었는데 저와 제 가족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인들의 자연스러운 태도를 보며
결국 우리도 용기를 내어 따라 했어요. 타잔이 된 듯한 기분이랄까요. 그리고 나서 먼저 사우나를 이용했는데 뜨거운 증기가 온몸을 감싸는 느낌이 정말 색달랐어요. 처음엔 여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점점 온몸이 풀리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러다 한 아저씨가 저희에게 어느 나라에서 왔냐며 친근하게 말을 거시더니 물 한 잔 마시라며 냉수 한 잔을 건네주시더라고요. 작은 배려였지만 그런 친절함 덕에 처음에 어색함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이후 저희는 사우나를 마치고 나서 찜질방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양한 테마의 방들을 만나볼 수 있었어요. 황토방, 소금방, 얼음방 등 이름만 들어도 궁금한 곳들이었죠. 사우나계의 놀이공원 같더군요. 아이들은 얼음방에서 시원하게 놀고 어르신들은 황토방에서 조용히 쉬고 계셨습니다. 저는 소금방에 누워 천장을 보며 이런 독특한 문화가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궁금해져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었죠. 찜질방 한쪽에는 간식 코너가 있었는데 여기에선 한국 찜질방의 필수 아이템이라는 식혜와 삶은 달걀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현지인들이 달걀 껍질을 깨기 위해 머리에 툭툭 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따라 해봤는데 생각보다 아파가지고 저도 모르게 아 하고 소리를 내자 아이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답니다. 겨우 계란 가지고 그런 소리를 내냐고요? 녀석들 머리에 계란을 깨줬어야 했는데 말이죠. 휴게실로 이동하니 가족 단위의 한국 사람들이 매트 위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군요. 누군가의 안방에 여러 마을 사람들이 모인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편안한 분위기에 우리 가족도 점점 동화되었죠. 긴장이 풀린 아버지는 어느새 꿀잠에 빠져 있었고 아이들은 만화책 코너에서 책을 읽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던 찜질방. 하지만 정겨운 한국인 여러분들의 여유로운 모습과 작은 친절 덕분에 우리 가족도 완전히 적응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처음에 어색함을 뒤로하고 그 독특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찜질방에서의 시간을 만끽했죠. 그날 저녁 찜질방을 나서며 느꼈습니다. 아, 이래서 문화생활이라고 하는 거구나. 진짜 말 그대로 문화생활.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식혜도 마시고 계란도 깨며 추억을 만드는. 이게 문화생활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한국을 제대로 경험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면서 이런 새로운 경험을 즐길 수 있었던 우리 자신이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찜질방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삶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체험 장소였다고 지금도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가장 감명받은 게 있었는데 여행 중 길을 잃을까 걱정했던 제가 한국에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이 바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거리에서부터 지하철, 버스, 카페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많은 외국인들이 손꼽는 한국의 특별한 장점일 거예요. 심지어 지하철이 터널을 지날 때도 끊김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한강공원 같은 야외에서도 가능해요. 한국인 여러분들은 어쩌면 살아있는 AI 로봇이셨던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죠. 그렇게 여행을 잘 마무리한 저희 가족이 한국에서 느낀 마지막 소감은 이거였어요. 한국 정말 안전한 나라라는 거요. 늦은 밤에도, 한적한 골목에도, 사람이 없는 조용한 도시에서도 말이죠. 하루는 저희 가족이 야경을 보려고 늦은 시간까지 거리를 걸었는데 거리는 잘 정돈되어 있고 순찰을 도는 경찰차가 가끔씩 지나가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이렇게 한국인들이 안정적이고 다정한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처럼 한국에서의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에 그치지 않은 경험이었어요. 한국은 안전하고 편리하며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나라였죠. 편리한 지하철과 버스, 친절한 영무원, 깨끗한 길, 재미있는 찜질방, IT 인프라와 치안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한국은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추억으로 남아주었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로렌나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처음에 왜 한국을 추천했는지 이제야 완전히 알겠어. 다음에도 이곳을 꼭 다시 올 거야.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한국에서의 이번 여행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답니다. 앞으로도 여행지 선택에서 한국이 첫 번째로 떠오를 것 같아요. 정말로 한국은 여행자에게 완벽한 나라라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잊을 수 없는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어서 고마워요, 한국. 한국은 아시아의 유럽인 것 같아요. 가장 품격 있고 아름답죠. 세상 사람들 다 한국에 꼭 놀러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차가 빼곡하게 서 있는 복잡한 서울의 도심. 그리고 도로 위의 한 차량 안에서 영국 귀족이라 불리던 여성과 그녀의 비서였던 한 여성이 무언가를 보고는 운전기사를 향해 손짓하기 시작합니다.
영국 귀족 여성은 생전 처음 보고 듣는 것에 충격을 받았는지 영국에서의 삶이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영국 귀족 여성과 그녀의 비서였던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살고 있는 리지 펜윅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조금 독특해요. 영국 귀족의 비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모시고 있는 분의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건 금기이기 때문에 가명을 써서 레이디 펠리시티라고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레이디라고 칭하면 더 듣기 편하시겠네요. 레이디와 저는 최근 한국에 또 한 번 방문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왜 이 낯선 나라에 2번이나 방문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영국 귀족의 비서는 개인적인 사생활 관리뿐만 아니라 자산 관리도 함께 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경영학 전공임에도 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돈 때문이죠. 처음에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월급이 일반 회사원의 3배는 되는지라 결국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앞으로 모시게 될 분의 평판이 아주 좋았어요. 인자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조용하고 평범한 일상을 사는 50대 여성분이라고 했죠. 그런데 일을 시작한 지 며칠 만에 저는 이 이야기가 완전히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예민하고 까탈스러운지 뭐만 하면 성질을 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게다가 자기가 했던 말을 계속 잊어버려서 곤란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는 이 드레스를 고른 적이 없어. 내가 고른 옷 하나 주문도 못하면서 어떻게 내 비서 일을 하겠다는 거야? 처음에는 제가 진짜 실수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몇 번이고 반복되니까 내가 진짜 실수한 게 맞는지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짜증이 머리끝까지 솟아오른 상태에서 매장의 CCTV를 확인해 봤어요. 제가 주문한 걸 정확히 본인이 손가락으로 짚더라고요. 매장 직원들도 저와 똑같이 기억을 하고 있었고요. 정말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족들이 거리에 나앉게 된 것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때려치웠을 텐데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이디가 갑자기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또 무슨 변덕을 부리는 건가 싶어서 네,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고 안 알아보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해서 열심히 찾아가면 내가 언제 그걸 하고 싶다고 했어? 라고 말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진심이었습니다. 평소에 한국에 한자도 안 꺼내던 사람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지금 당장 한국을 가야겠다고 저를 들들 볶는 거예요. 당장 내일이라도 떠날 거라는 말을 겨우 진정시키고 한국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한국을 잘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어떤 나라인지 언어와 문화, 볼거리들을 제가 파악을 한 후에 가야 저 까탈스러운 레이디를 그나마 만족시킬 수 있을 텐데 그런 걸 알아볼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와 뉴스 기사로 한국에 대해 벼락치기로 알아본 뒤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물론 레이디에게 한국에서 뭘 하고 싶은지 몇 번이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그걸 내가 알려줘야 알아? 였어요. 제 나름대로 알아갔다가는 뭐 이런 데를 데려왔냐? 라고 말할 게 뻔했기 때문에 한국에 가는 내내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일하면서 생긴 스트레스성 탈모가 더욱 심해지는 듯 했죠. 레이디는 제 속도 모르고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다는 것도 모르던 사람이 한국에 가는 것을 무척 기대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레이디의 이 기대는 한국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깨져버렸어요. 바로 호텔에 침대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게 뭐야? 호텔에 침대가 없어? 지금 나더러 지저분한 바닥에서 자라는 거야? 당황한 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명히 고급 호텔로 예약을 했는데 사기라도 당한 건가 싶었죠. 그래서 부랴부랴 예약 내역을 확인했는데 호텔에 침대형이 있고 온돌형이 있더라고요. 온돌이 뭔가 했는데 바닥에서 자는 거더라고요. 이불 하나를 깔고 바닥에서 자라는 거죠. 평생 입식 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좌식 생활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단 바닥에 앉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몸이 그렇게 굳어졌거든요. 저도 힘든데 5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이렇게 살아온 레이디는 어떻겠어요. 게다가 레이디는 바닥에 앉는 행위 자체를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가장 최고급 호텔로 예약한 거 아니었어? 이게 최고급이라니 한국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저는 급하게 호텔 측에 침대룸이 있는지 물었지만 호텔 예약은 이미 꽉 찬 상태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호텔들도 알아봤지만 괜찮은 룸은 이미 다 나갔더라고요. 레이디는 자기가 누군지 알면 없던 방이라도 만들어줄 거다라고 성질을 냈지만 여기는 영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아무리 영국에서 온 귀족이라 하더라도 영국 국왕도 아니고 로열 패밀리도 아닌데 한국 호텔이 편의를 봐줄 이유는 없었죠. 그래서 결국 레이디는 그 방에서 잠을 자야 했어요.
바닥에서 잔다 뿐이지 단차가 있는 평상 위에 잠자리가 있었고 나머지 시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동안 비서로 지내면서 익힌 기술을 이용해 레이디를 어르고 달랬고 레이디는 결국 불평불만을 하던 온돌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레이디가 당초에 잠에서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녹아내린 듯이 기절한 듯 잠에 빠졌는데 저는 진짜 기절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레이디의 배가 올라왔다 내려가면서 숨을 쉬는 게 보이지 않았더라면 자다가 저 세상으로 간 줄 알았을 거예요. 레이디를 깨우려고 평상 쪽으로 갔는데 아니 바닥이 뜨끈하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평상이 있는 방에서 잤는데 제가 뭘 작동하지 않은 건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레이디는 겨우 눈을 뜨더니 아주 개운해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푹 잔 건 처음이야. 마치 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어. 알고 보니 호텔 예약할 때 쓰여있던 온돌은 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는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방법이더라고요. 저희가 한국에 처음 방문했을 당시 한국은 가을에서 겨울을 넘어가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온돌을 사용해 볼 수 있었던 것이었죠. 레이디는 일어나서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더니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몸이 가벼웠던 적이 있었나? 관절 마디마디가 훨씬 나아진 기분이야. 그 어떤 테라피를 받아도 이렇게 호전된 적은 없었어. 레이디는 그 나이 때보다 심한 관절염으로 고생 중이었습니다. 관절염은 어쩔 수 없는 노화의 증거이니 그냥 참고 살라는 의사의 말에 관절염 통증이 심해지면 진통제를 먹으며 살고 있었죠.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여러 민간 테라피를 받으면서 어떻게든 관절염을 좀 나아지게 해보려고 했지만 그조차도 일시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테라피의 몇십 배의 효과가 난 거예요. 심지어 아침에 특히 통증이 심해서 일어나자마자 진통제를 먹는 게 일상이었는데 그날은 진통제를 찾지 않았습니다. 바닥에서 어떻게 자냐고 불평불만한 건 금세 잊고 한국에 있는 동안은 무조건 이 온돌에서 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후가 되자 레이디의 변덕스러움이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뭐가 그리 짜증이 나는지 차를 타고 이동하는 내내 궁시렁거리면서 불만을 쏟아내더라고요. 서울은 원래 이렇게 복잡한 거야? 대체 사람은 또 왜 일이 많아? 한국의 대중교통이 매우 잘 되어 있다는 건 조사를 통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레이디를 어떻게 지하철에 태우겠어요? 그래서 차가 좀 막힐 각오를 하고 차를 탄 것이었는데 서울의 교통체증은 저도 당황할 정도였습니다. 서울이 수도라고 해도 한국은 작은 나라잖아. 개미만큼 작은 나라의 수도가 이렇게 복잡할 일이냐고. 한국인들은 죄다 서울에 사는 거야? 리지, 빨리 대답해.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저희 옆으로 버스 한 대가 휙 하고 지나갔습니다. 도로를 보니 차선 하나가 비워져 있더라고요. 이 모습을 본 레이디는 난리가 났습니다. 뭐야, 빈 도로가 있잖아? 도로 하나가 통째로 비워져 있는데 바보같이 뭘 하고 있었던 거야? 당장 차선을 바꿔. 저는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한국인 운전기사를 바라봤습니다. 어서 차선을 바꿔달라고 했죠. 그런데 기사는 차선을 바꿀 수 없다고 했어요. 저건 버스 전용 차로라서 버스가 아닌 차량은 운행할 수 없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라니 생전 처음 듣는 단어였어요. 출퇴근 시간이 워낙 혼잡하다 보니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을 위해서 차도 하나를 비워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생기는 피로감을 덜 수 있으니까요. 솔직히 저는 매우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영국 런던도 차가 막힐 때는 굉장히 막히거든요. 도로를 분리해 놓기는 했는데 그건 자전거와 자동차 전용 도로를 나눠 놓은 정도입니다. 저같이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차가 평소보다 많이 막히거나 앞에서 사고라도 나면 직장에 지각하는 게 흔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지각을 이해해 주느냐? 절대 아니죠. 저도 한번 이랬다가 한바탕 난리를 쳤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버스 전용 차로라는 게 신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면 전부 저와 같은 반응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레이디는 아니었죠. 이건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야. 대중교통을 타고 다닌다고 특혜를 주는 게 말이 돼? 하지만 변덕스러운 레이디의 불만은 교통정체가 조금 풀리면서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이 도시 가운데에 있는 게 너무 숨 막혀.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다고. 도대체 다들 왜 한국에 못 가서 안달인 거야? 제 눈에 한국의 도심은 세련됐고 잘 정돈된 분위기였습니다. 급하게 발전한 나라들은 건물이 중구난방으로 지어져서 통일감이 없어 보이는데 한국은 건물들이 하나같이 깨끗하고 건축 디자인 면에서도 매우 훌륭했거든요. 하지만 주로 한적한 교외에서 생활하는 레이디에게는 서울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애써 이해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중한 건 다들 왜 한국에 못 가서 안달이야? 라는 대목이었어요.
저는 레이디가 저에게마저 숨기려고 했던 한국에 온 이유를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레이디는 전통 있는 귀족 집안 출신답게 사교계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귀족과 사교계가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왕이 있고 귀족이 있는 나라에는 아직도 사교계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레이디는 사교계의 유행을 선도하려고 했고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유행에서 조금씩 밀리는 것 같더라고요. 레이디는 남들 앞에서는 하지 못하는 히스테리틱한 행동을 제 앞에서는 가감없이 보였는데 사교계에서 힘을 못 쓰는 모습은 제게도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 다 가봤다는 한국을 본인만 못 가봤다는 말도 못했나 봐요. 남들이 다 가봤다는 한국을 나만 못 가봤어. 어디가 좋다니까. 여기 예약해둬라고 말하면 나도 편하고 레이디도 편할 텐데 대체 무슨 자존심 때문에 이걸 숨기는 건지. 하지만 이렇게라도 힌트를 줬으니 저야 편했죠. 저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다른 영국 여성들이 어디를 다녀갔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잠도 못 자고 완벽한 계획을 세웠는데 커다란 문제가 생겼어요. 레이디가 새벽 중에 엄청난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한 거였죠. 저는 호텔 직원의 도움을 받아 레이디를 병원으로 옮겼고 병원의 빠른 처치로 금방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액을 맞고 있는 동안 레이디를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 한 분이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분은 평소 레이디가 불편함을 호소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복통, 빈혈, 설사가 잦았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최근 이 증상이 악화됐고 체중 감소와 피로감을 호소하는 날이 많아졌다고 했죠. 하지만 이건 영국의 주치의에게 얘기하던 것이기 때문에 별 생각 안 하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의사가 이런 걸 묻는 것도 차트에 증상을 적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의사의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장 외에 통증은 없으신가요? 네, 관절염이 있기는 해요. 저와 대화를 한 뒤 의사는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그런데 잠시 후 동료 의사를 데려와서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얼마나 계실 예정이십니까? 2주 정도 머물 예정인데 왜 그러시나요? 두 의사는 자기들끼리 심각하게 대화를 하더니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귀국을 미루셔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정밀 검사가 필요할 듯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귀국을 미루라니? 이렇게 갑자기? 별다른 설명도 없이 귀국을 미루라뇨?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환자분의 현재 증상과 지금까지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질병이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 의사들이 돌팔이라고 생각했어요. 레이디는 영국의 귀족입니다. 지위가 높은 만큼 돈도 많죠. 그런 사람이 병원 한 번 안 가봤겠어요? 영국 최고의 의사라는 사람들에게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받는 분이 레이디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의사들은 개인 병원도 아니고 대형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을 서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영국에서는 개인 병원을 좀 더 신뢰하고 특히 레이디는 주치의까지 둔 사람이었기에 저는 한국 응급실에서 만난 의사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거만한 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의사들은 끈질겼어요. 영국에서는 치료를 거부하면 의사가 그러려니 합니다. 암에 걸려도 환자가 치료를 거절하면 돈이 없나 보다 하면서 돌려보내죠. 그런데 한국 의사들은 끝까지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으니 이 의사들이 과잉 진료를 해서 돈을 뜯어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 의사들은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밖에 안 보나요? 이런 식으로 과잉 진료를 해서 돈을 뜯어내는 게 당신들이 돈 버는 방식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의사들이 부끄러워하며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제 의사 인생, 아니 제 모든 인생을 걸고 장담합니다. 저는 돈 때문에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환자분의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검사를 권유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의사들의 표정에 간절함이 묻어 있더라고요. 돈에 눈이 먼 사람의 눈빛과는 전혀 달랐기에 저는 의사들의 제안을 레이디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레이디가 이미 영국에서 끝낸 검사를 뭐 하러 다시 받아? 이건 다 시간 낭비라고 라고 대답할 줄 알았죠. 그런데 레이디는 생각보다 진지하게 한국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고는 검사를 받기로 했죠. 저는 검사를 해봤자 청진기를 대고 피나 좀 뽑을 줄 알았는데 영국과는 다르게 한국의 병원에서 검사는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혈액 검사와 대변 검사, 내시경 검사, CT, MRI까지 평범한 영국인이라면 한 번도 보지 못할 장비까지 동원해가며 검사를 했죠. 그리고 그 결과 레이디의 진짜 병명이 밝혀졌습니다. 레이디는 크론병 환자였어요.
이름조차 생소한 이 크론병은 소화기관, 주로 소장과 대장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증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며 주요 증상이 다른 소화기 질환과 유사하기 때문에 오진의 가능성이 큰 질병이었죠. 레이디는 큰 충격에 빠졌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크론병 환자라는 것을 부정했지만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하나하나 설명해주니 나중에는 자신의 병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치료할 수 있겠냐 묻더라고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풀이 죽은 모습에 괜히 마음이 찡할 정도였죠. 역시 미운 정이 무섭기는 한가 봐요. 저는 의사의 입에서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도 했어요. 앞서 말했듯 영국 의사들조차 못한 일이잖아요. 병명을 찾아낸 건 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의사는 아주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고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단호하고 자신감이 넘치는지 뒷말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없던 신뢰감이 생기더라고요. 한국 병원 의사분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크론병은 심한 경우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아주 다행스럽게도 환자분은 식이요법이나 평소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 덕분에 증상이 더욱 악화되지 않아서 항염증제와 면역조절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야 영국 의사들이 쓸모 있어지더라고요. 몸 상태가 안 좋은 레이디에게 처방해 준 게 식이요법, 규칙적인 운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기에 레이디는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묵묵히 따랐습니다. 한국 생활이 무려 12주까지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저는 고집 세고 남의 말 듣기 싫어하는 레이디가 이렇게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럴까 라는 측은함마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짜증을 심하게 내고 예민하게 굴었던 이유가 건강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자 그간의 행동이 이해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의 건강이 좋아지면 나도 좀 쉽게 일하겠구나. 아픈 사람을 두고 할 생각은 아니긴 한데 하루하루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만 했던 제게도 희망이 보였기에 레이디의 쾌유를 저마저도 바라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의사들이 처방해준 약을 먹자마자 레이디의 건강 상태는 금방 호전되었어요. 복통으로 인해 진통제를 찾는 일도 없어졌고 피로감이 사라지니 평소와 같은 일정을 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짜증을 내지 않더라고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한국이 이 정도의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니 저는 이제야 병원에 있는 수많은 외국인 환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요즘 한국으로 오는 의료 관광이 대세더라고요. 금액도 다른 나라보다 저렴한데 실력은 10배, 아니 100배 이상일 정도이니 한국에 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게다가 의사의 실력도 뛰어난데 한국의 병원에서는 온갖 첨단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다리를 살짝 삐끗해서 간 정형외과에서 무려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엑스레이요. 그것도 특별한 예약 없이 병원에 간 그날에 접수를 한 지 10분도 되지 않아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한국 분들은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 하시겠지만 저는 이걸 아무렇지 않아 하는 것조차도 놀랍습니다. 영국에서 이런 검사를 하려면 최소 한 달 이상은 기다려야 해요.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도 쉽지 않죠. 만약 다리가 부러진 것 같다면 부목을 대주고 검사 일정을 잡아주는 곳이 영국입니다. 다리를 다친 뒤 바로 엑스레이를 찍는 경우는 다리뼈가 부러져서 뼈가 어긋난 게 한눈에 보이거나 과장 조금 섞어서 큰 교통사고를 당한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검사를 하기 위해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것과 검사 과정이 복잡하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비용이었어요. 물론 공공의료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급한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기다려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민간의료 서비스에 의존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민간의료 서비스 비용이 아주 많이 부담되는 게 사실이에요. 한국 돈으로 무려 44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거든요. 영국의 경우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라는 마인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을 만한 상황이라면 그냥 버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비보험으로 검사를 해도 8만 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 영국 경제가 매우 안 좋아지면서 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더더욱 늘어난 상황에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졌어요. 이것 때문에라도 한국에서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우린 미국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라고 생각하며 영국의 의료 시스템에 만족하고 있던 제가 부끄러워질 정도였습니다. 정형외과에 간 그날부터 호전됐어요. 5일도 안 돼서 쌩쌩해졌죠. 하지만 레이디의 관절통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크론병의 장외 증상으로는 관절통이 있는데 이것도 크론병의 증상이라고 생각했기에 이 관절통도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개선되지 않았죠.
한국인 의사에게 물어보니 이건 크론병이 아니라 50대 후반으로 넘어가며 생긴 노화로 인한 관절염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이디의 병명을 척척 알아내고 병을 고쳐주었던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정말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진통제를 처방해드리기는 할 텐데 혹시 한의학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의학이면 의학이지 한의학이라니. 한국의 전통의학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생겼습니다. 물론 마음 한쪽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의사들이 추천하는 데잖아.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 뭘 고민해? 라는 생각이 피어올랐지만 침술과 뜸이라는 것을 찾아보니 도저히 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난생 처음 그런 모습을 봤던 영국인의 입장에서 뾰족한 침들을 몸에 넣는다고 병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가지고 있던 통념상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더욱 그랬죠.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 몸에 수십 개의 바늘을 꽂아 넣는다는 건데 심지어 그것도 마취도 안 한 상태에서 말이죠. 게다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검사 기계들은 누가 봐도 안심이 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잖아요. 그런데 한의학은 사람 손목에 손을 얹고 몸 상태를 확인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학이죠? 이거야말로 절대적 신앙과 관련된 미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레이디는 저와 생각이 달랐어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레이디를 이길 수 있겠어요. 저는 의사가 추천해준 대로 한의원에 찾아갔습니다. 한의원에 발을 들이자마자 코를 찌르는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저는 그 순간 잘못 왔다 싶었죠. 그런데 한의원에서 진료와 치료를 마치고 난 뒤에는 이상하던 그 냄새가 향긋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레이디의 관절통이 호전되었거든요. 저는 레이디의 검사를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제가 찾아본 것과 달리 한의사는 초음파를 사용했습니다. 알고 보니 한의학과 양학을 접합하는 연구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의사는 레이디가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초음파를 사용한다는 것에 놀라긴 했지만 과연 관절염을 나아지게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어요. 레이디가 치료실로 들어간 뒤 그 옆에서 지켜보는데 무릎에 뜸을 뜨더라고요. 뭔가를 올려놓고 불을 붙이는데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람 몸에 불을 붙이는 건 처음 봤거든요. 아니, 그냥 지금 한국에서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처음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 병원에서부터 그 악명 높은 레이디가 얌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괜히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데 레이디는 너무나 차분하기까지 했죠. 오히려 따뜻하니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뜸을 뜰 때 나오는 무언가가 사람을 마취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하게 됐습니다. 더 경악한 건 침이었어요. 유럽에도 침술은 있지만 가까이에서 본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침술로 건강이 나아졌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침술에 신뢰가 가기보다는 고통스러운 괴롭힘 정도로만 보였어요. 그런데 레이디는 그냥 따끔한 정도이지 과장할 필요 없다며 오히려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사실 저는 크론병 약을 먹자마자 온화해진 레이디에게 적응을 못하는 중이었어요. 솔직히 침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인자함은 뒤로 미루고 아무리 그래도 나를 이런 데에 데려오냐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이런 반응이라니 레이디가 정말 한의원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는 게 믿어졌습니다. 침을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침을 제거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전기 충격기 같은 것을 사용했어요. 저는 이걸 보고 또 한 번 경악했는데 레이디는 여전히 편안해 보였습니다. 모든 치료가 끝났고 레이디는 온돌에서 자다가 일어났을 때처럼 노곤노곤한 상태로 치료실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한 발자국 걷자마자 눈을 크게 뜨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발을 구르기도 했습니다. 레이디, 왜 그러세요? 혹시 어디가 불편한가 싶어서 물어보니 레이디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무릎이 아프지 않아. 심지어 무릎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느낌이야. 이런 기분은 십몇 년 만에 처음이라고. 의사는 퇴행성 관절염의 완치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으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진통제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했죠. 레이디는 좌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이디는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한국인이 아니라 영국인이니까요. 그러나 열심히 수소문한 결과 해외 진출을 한 한의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한의사는 레이디의 증상과 치료 경과를 자세히 적어주었고 레이디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레이디는 다른 여성들이 입이 닳도록 말한 K-뷰티와 드라마, 맛있는 음식 등을 경험하러 온 것이었는데 어찌 보면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을 얻게 되었어요. 바로 건강이었죠. 건강을 회복한 레이디는 복잡했던 서울을 부지런하고 역동적인 도시라고 표현했고
차가운 빌딩 숲을 자연과 현대적 건물의 조화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서울 안에 있는 공원과 조경을 보기 시작한 거죠. 레이디는 어떤 모임에 가든 한국의 의료기술에 대해 입이 닳도록 소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자한 본래의 성격을 되찾았죠. 당연히 제 근무 환경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젠 레이디의 옆에 있는 게 예전처럼 힘들거나 짜증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 평생 직장이 되었어요. 한국으로의 방문은 제 인생을 변화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땅덩어리도 작은 한국을 구태여 바득바득 가겠다고 난리였는지 저는 레이디와 한국을 경험하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한국에게 좋은 경험을 하고 칭찬했던 건 레이디와 저만 그랬던 게 아니었다는 걸 한 기사를 보고 알게 되었어요. 실제로 얼마 전 해외 외신은 한국인들의 행보는 상상 초월이라며 극강의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런던 첼시 왕립병원의 한국전 참전용사를 전담하는 필립 셰년 소령은 첼시 왕립보훈병원에는 여러 전쟁과 전투에 참전한 참전용사들이 있다. 하지만 꾸준히 기회가 될 때마다 찾아와 감사를 전하는 건 한국이 유일하다라며 그 고마움을 전한 적도 있는데요. 실제 한국은 도움을 받은 여러 국가의 은혜를 갚는 나라로 익히 알려져 있으며 이런 수식어를 얻기까지는 수많은 한국인들의 노력이 있었다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중 큰 화제가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요청으로 16개의 병력 지원 참전국 언론사에 보도된 기사 내용이 너무도 파격적이란 반응이었는데요. 지금의 발전된 한국이 있기까지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발전된 한국의 의료기술로 도움을 드리고 싶으며 한국으로 모셔오기 위한 숙박, 항공 등 모든 걸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부디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 대대적인 의료 지원 프로젝트는 국가에서 나선 것이 아닌 한국 소기업에서 자체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으로 이들은 직접 발로 뛰어 각국의 매체에 연락하고 요청에 보도된 결과물이라 전해졌습니다. 실제 이 의료 지원의 혜택을 받게 된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은 평생을 생활고로 치료가 방치되어 시력을 잃어가던 중 이들을 만나 대규모 수술 지원을 받으며 제2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해당 국가의 신문에까지 보도되며 주목받게 된 한국 기업은 그저 한국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간단명료한 한마디를 남겨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 기업 인프레쉬, 이 기업은 작은 몸집을 가졌지만 참전용사 후원에는 여느 대기업 못지않은 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수의 인원이지만 현재 국내 참전용사들을 위한 식비 지원, 전자제품, 주거 개선을 진행 중이고 에티오피아를 비롯해 필리핀, 태국, 콜롬비아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고 있는데요. 한국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업, 해외에선 이 기업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프레쉬는 모든 후원을 기업명이 아닌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어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문경식, 김수용, 이재국, 길명숙 등 매번 해당 기업에 동참한 수많은 한국인들의 이름이 참전용사들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명단을 받아본 참전용사들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 한국인들에게 감사합니다. 라며 한국의 감동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현재 인프레쉬는 또 다른 기적을 전달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볼캡과 티셔츠는 Things to Remember 이라는 기억이란 주제에 초점을 맞춰 대한민국 영웅들의 희생 헌신을 잊지 말자고 전하고 있으며 펄럭이는 태극기를 제품 디자인으로 녹여내 한국의 역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심플한 디자인으로 일상 속 착용해도 무리 없는 굿즈로 많은 한국인들이 동참 중에 있는데요. 또한 해당 상품의 수익금 일부가 어려운 참전용사분들을 위해 후원되며 한국인 구매자들의 이름이 공식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전달된다고 합니다. 인프레쉬를 통해 한국의 역사가 세계에 알려지고 도움을 받는 참전용사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여우튜브 1, 여우튜브 2 역시 한국인으로서 이 후원에 동참하였으며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 기업의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레이디는 어딜 가나 한국을 입에 올립니다. 너희들 한국은 가봤니? 한국도 안 가보고선 어떻게 귀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 놀랍다해. 또한 레이디는 주기적으로 영국에서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한의원을 가고 있어요. 한국은 저와 레이디의 생각과 삶의 패턴을 많이 바꿔주었습니다.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준 한국과 한국인 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한국을 처음 방문했던 외국인들이라면 지금의 사연과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들 할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무거운 사연들만 많았는데 모처럼 가볍고 유쾌한 사연 반가웠네요. 자, 그럼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사연을 전해드렸던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재밌고 유쾌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유튜브가 될래요. 당신만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언제나